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혼합학연구원 교수로 있는 김경호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동학운동과 미안의 혁명 그리고 새로운 주체들의 탄생입니다. 강의의 주 내용은 동학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오늘 강의는 동학운동을 동학농민전쟁 혹은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측면에서 그 진행 과정을 하나하나 따져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기존에 동학운동을 주로 내부자의 관점에서 척양척애 혹은 반외세 반봉건의 저항적인 측면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점은 틀리지 않지만 동학운동은 이러한 관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학운동에는 인권과 민주, 평등과 평화와 같은 근대적인 보편적 시민 정신의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정신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민 정신의 내용적 기원을 이루고 있는 동학과 동학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큰 틀에서 살펴보고 새롭게 재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보겠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2018년 11월에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었고 2019년 5월 11일에 공식적인 첫 번째 행사가 열렸습니다. 양력 5월 11일은 1894년 가보년에 봉기했던 동학농민군이 정읍의 황토현에서 관군과 벌인 첫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날이라는 역사적인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날 말고도 동학농민군의 개혁을 향한 출발점이 되었던 양력 4월 25일 고창에 무장기포일이 있고 동학농민군이 혁명의 대호에 들어섰던 대규모 출정식이 열렸던 양력 5월 1일 부안의 백상봉기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동학농민군이 패전개혁에 합의하고 실천할 것을 약속했던 6월 11일 전주 확약일 등 동학농민혁명사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날들이 있습니다. 동학농민군과 호남 지역의 백성들은 단순히 모순에 찬 현실에 분개하고 저항했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망할 위기에 처하자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옳음을 위해 대의를 위해 봉기했던 창의였습니다. 창의는 다른 말로 의병을 일으켰다는 말입니다. 동학군들이 도둑의 무리가 아니라 스스로를 창의군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창의와 이어진 전투의 경험을 통해서 동학농민군과 그 주변의 사람들은 점차 세상과 사람의 가치를 새롭게 각성한 백성들로 성장합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동학농민군과 호남의 지역민들은 새로운 인민들로 변화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인권과 자율, 민주와 평등의 가치를 깨달은 근대적 주체로서의 시민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회학자인 송호근 교수는 조선의 백성들이 근대적인 시민으로 등장하는 한국 사회의 획기적인 역사적 전개 과정을 인민의 탄생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동학농민전쟁에 참여했던 동학농민군은 동학교도와 농민들, 백정과 노비와 같은 당시 사회의 하층민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여기에는 몰락한 양반층이라고 할 수 있는 유교를 학습했던 평민 지식인도 다수 포함됩니다. 이들 평범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던 동학농민군은 사실 우리의 근현대 역사에서 잊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역사의 전면에 다시 등장하고 재평가받은 것은 불과 수년 전의 일입니다. 보수적인 유교적 지배 엘리트들은 19세기 말의 역사적 상황에서 국가를 구하기 위해 자신들이 의병을 일으켰다는 것을 창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동학농민군을 의병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보수적 엘리트나 개화파 지식인들에게 동학농민군은 그저 외세에 저항했던 실패한 무지몽매한 무장 난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군은 동학난의 이름으로
때론 동학당과 동비의 이름으로 호명되었고 대부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야 했습니다. 문명대 야만의 틀로 조선을 침탈했던 일본은 자신들의 군대를 파견하여 야만의 조선을 문명화된 조선으로 바꾸기 위해 전쟁을 수행했다고 선언합니다. 그것이 1894년 갑오년 조선 땅에서 벌어진 청일 전쟁이었고 일본군의 지휘하에 조선의 관군과 연합하여 동학 농민군을 섬멸했던 동학 농민 전쟁이었습니다. 일본의 노선에 동조했던 세력이 소위 말하는 계합파 인물들입니다. 자국의 군대인 조선 관군과 외국의 군대인 일본군을 끌어들여서 자국민 즉 조선의 백성들을 20만 명 이상을 학살한 것이 조선 정부였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고종과 그 측근들 그리고 근래에 비운의 왕비로 새롭게 조명되었던 명성황후 민씨 일가의 세력들은 국가를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일본군과 청나라를 끌어들여 조선 땅에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국가를 유지하는 첫 번째 토대이자 근본인 자신의 백성들을 국민들을 동비라는 이름으로 섬멸하였습니다. 동학 농민 전쟁은 다수의 기억에서 사라진 망각된 전쟁이었습니다. 동학 농민군을 섬멸하기 위해 향촌에서 거병하였던 지배 엘리트들, 즉 양반을 중심으로 한 민복원들은 현재에도 추모되고 있음에 비해서 그 전쟁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수많은 민초들, 백성들은 잊혀진 죽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망각된 잊혀진 죽음 가운데 한 동학 농민군 지도자의 유골이 일본의 대학 연구소 캐비넷에서 발견된 적이 있었고 그 유골은 125년을 떠돌다 2019년 6월 1일 전주 동학농민혁명관 녹두관에 영구 안치되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일본군에 의해 학살된 동학농민군의 유골이 일본군에 의해 다시 수집되고 그렇게 발견된 유골을 국내에 송환했던 것이 2019년에 비로소 영면에 들게 되었다는 소식은 동학과 동학농민군 그리고 동학농민전쟁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기존에 동학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공식적인 명칭을 무엇으로 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2004년에 비로소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동학농민혁명이라는 공식적인 명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논란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동학농민혁명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논란 중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은 동학운동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역사적인 인식과 관점에 따라 동학농민전쟁, 갑오농민혁명, 갑오농민전쟁이라 불리기도 했고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혁명운동, 동학혁명, 동학무장복무기 등 다양한 이름으로 호명되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대체로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동학운동을 혁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전쟁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동학을 혁명이라고 할 경우에 혁명의 주체와 관련해서 농민을 포함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종교적 성격을 띠고 있는 동학을 이 논의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가의 여부입니다. 동학운동의 명칭과 관련한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요소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학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동학에 대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학이 첫째, 적어도 난의 성격을 띠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반봉건, 반외세를 제기한 주체적인 운동이었다고 하는 평가입니다. 돌이켜보면 19세기 후반의 조선사회는 외부의 침탈 속에 망국의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멀리 서구 제국주의 열강이 접근해 오고 가까이는 거대한 제국을 잃은 청이 조선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 하는 시기입니다. 섬나라 일본은
이식된 서구 문명을 앞세워서 근대화를 이루면서 대륙으로의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 거점이 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침략은 은밀하면서도 치밀하게 준비되었고 시행됩니다. 조선은 점점 몰락으로 치닫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19세기 말은 한마디로 파국의 징후가 농후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파국으로 향하는 조선의 현실에 동학과 동학농민군, 동학농민전쟁이 놓여 있었습니다. 파국이 임박한 시기에 체제우에 의해서 창도된 동학은 낙세를 갈망하는 인민들의 열망이 결집된 것이었습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하늘님을 모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가르침, 곧 시천주의 존재라고 하는 가르침은 학정에 시달리고 가난과 기아, 질병과 사학의 공포에 노출되었던 민중들에게 새로운 세상, 개벽을 꿈꾸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동학은 기존의 유교 문명에 근거한 인습적 가치와 규범적 질서 체계를 거부하면서 농민을 중심으로 한 하층민들에게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무엇보다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점은 동학을 연대로 한 광범위한 유교적 지식인들의 출현과 확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평민 지식인이라 해도 좋습니다. 유학을 학습한 평민 지식인의 출현과 확산은 당시 조선사회의 물적 토대와 정치적 지각 변동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학이라는 명칭은 무엇보다도 서양의 학술 사상과 문물, 다시 말하면 서학과 대립하는 개념입니다. 최재훈은 동경대전에서 나 역시 동방에서 태어나 동방에서 수학하였으니 도는 비록 천도이지만 학은 동학이다 라고 이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학에서 말하는 천명 혹은 천리는 유교에서 언급되었던 내용만을 지시하지는 않습니다. 동학의 2대 교주였던 최시용은 선생께서 나에게 전도하시던 날에 이 도는 유불선 3도의 가르침을 겸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혼종적인 동학의 가르침은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이라고 하는 오심즉 여심이라고 하는 체험적 자각과 수행을 통해서 우주적 존재인 하늘님을 곧 천주를 나의 몸에 모심으로써 그 신성성과 영원한 생명을 깨닫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 몸의 성화를 요청합니다. 하느님이라고 하는 초월적 존재이며 내적인 존재가 바로 나의 몸에, 내 몸에 모셔져 있기 때문에 나의 몸은 성스러운 존재를 모시고 있는 성스러운 공간이 됩니다. 이것이 동학의 핵심 사상인 시천주입니다. 따라서 나의 몸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영적인 몸을, 그러한 몸임을 자각하고 그렇게 성화된 몸과 영적인 마음 상태는 사람을 하늘처럼 섬긴다고 하는 사인 여천이고 사람이 곧 하늘님이라고 하는 곧 인내천의 그러한 정신과 이어집니다. 종교적인 믿음을 통해서 광범위한 농민층을 신도로 확보함으로써 동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조직화된 역량은 교조신운동을 전개할 만큼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이러한 동학과 동학 농민군들에 의해 수행되었던 봉기와 혁명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종교, 사상, 정치, 경제 투쟁을 예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동학 교도들과 농민들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동학 농민군은 어떻게 봉기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고 또 어떻게 혁명의 대열에 진입하게 된 것일까요? 저는 그 의문을 감성 인문학적인 그리고 감성론의 측면에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억울함입니다. 동학을 창조했던 교조 체제의 원통한 죽음을 실현하려는 하는 것이 동학을 믿는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었습니다. 서학을 반대했던 동학이 오히려 성학의 아류로 몰려서 이단 사설로 금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학은 오히려 1882년 이후에 조선 땅에서 신앙의 자유가 잠정적으로 용인되었고 이러한 현실은 동학 교도들에게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일입니다. 두 번째는 정당함에 대한 인정입니다. 동학은 조선의 전통적인 유불도 삼교를 혼성한 것으로서 조선인들의 역사 사상,
문화적 전통성에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동학의 정당함을 승인받고자 하는 동학 교도들의 강렬한 인정 욕구는 인정 투쟁으로 진행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인정 욕망에 대한 충족 여부는 자신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투쟁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학이 동학 농민 전쟁에서 동학 농민 혁명으로 전개되는 과정은 근래에 발간되고 있는 동학 농민 혁명 구역 청소를 통해서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중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한글로 번역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동학 운동에 대해서 새롭게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봉준에 대한 신문 기록인 공초와 같은 내용은 조선의 유림 세력과 전봉준의 관계, 그리고 이들과의 관계를 주시하는 일본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합니다. 동학운동을 유학자의 시선에서 비판적으로 기록한 매천 황년의 매천 야록과 오화 기무는 동학에 대한 유교적 엘리트들의 관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황년은 당시 조선사의 폭정에 대해서 비판하지만 동학과 가본연에 봉기했던 동학 농민군과 농민 전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그럼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핵심 입장은 무엇일까요? 사실 막강한 대포를 앞세운 서양과 실물 경제와 산물의 유통을 장악했던 일본은 남녀노소, 신분의 귀천을 떠나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조선 정부의 국가 폭력에 내몰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일본에 의한 시장 폭력에 직면하게 되면서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중소 향리의 양반 지주들은 동학 교도들의 제기하는 척야의 구애에 동조하게 됩니다. 또한 하급 관리들의 수탈에 동감하면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공감의 지형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유학자들이 동학을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동학이 조선의 신분제를 위협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유교적인 지배 엘리트들이 서학을 반대했다는 것도 실상 반상 질서, 곧 신분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동학은 모두가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평등한 존재라고 하는 시천주의 존재라고 하는 점을 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집단이었습니다. 지배자에게는 위태위태한 19세기 말의 신분제 사회였고 그러한 조선을 위협하는 세력인 바로 동학이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유학자들은 동학이 국가의 위기 상황을 구하기 위해 창의했던 의병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동학은 사교이고 비도이고 도적되었을 뿐입니다. 크고 작은 밀란이 각 지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운데 1894년 1월 10일에 전봉준을 중심으로 해서 고부에서 동학 농민군이 봉기합니다. 고부 농민봉기를 주도했던 전봉준 등 지도부가 고부 농민봉기를 수습하고 진정시키기 위해 파견된 안핵사 이용태의 가혹한 탄압을 견디지 못하여 무장으로 피신하였다가 손아중의 도움을 받아 그해 3월 20일 전면적으로 봉기합니다. 여기서 전봉준은 보국 안민을 내걸고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무장봉기입니다. 무장에서 전면적으로 봉기한 동학 농민군들은 1894년 3월 20일에 호남 창의소를 설치하고 무장 기포 4대 명리와 12개조 기율을 발표하면서 군율을 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동학혁명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동학 농민군이 군대의 틀을 갖추면서 자신들의 대의 명분을 세상에 알린 매우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네 가지 가운데에서 네 번째였던 구경, 입경, 진멸, 권기라고 하는 측. 다시 얘기하면 서울로 진격해서 세도가를 몰아내자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무장기포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이들이 당대 사회의 윤리적 관념인 충효의 관념을 수용하면서도 살인과 약탈을 하지 않고 오로지 탐관 오리만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마는 여세를 몰아서 경성까지 진격하겠다고 하는 것은 농민군이 더 이상 단순한 지방, 지역의
봉기한 밀란의 군대가 아니라 혁명군이었음을 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동학 농민군은 4월 7일에 황토현에서 전라 감영군을 격파하고 전라도 서남해원으로 돌려서 한평 영광동을 차례로 점령한 후에 4월 23일에는 장성 황룡촌에서 홍계훈이 이끄는 경군을 무찌르고 4월 27일에는 호남의 수부였던 전주성을 점령하고 5월 8일에는 전주 화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전주 화약을 계기로 동학 농민군들은 자기들의 고을로 돌아가서 패정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동학 농민군들은 전라도 53개 군에 직강소를 설치하고 이 직강소는 일종의 민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동학 농민군은 패정 12개 조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 발표에서 5번째, 6번째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5번째는 노비 문서를 불태울 것이고 그리고 6번째는 백정과 같은 특정한 계급의 사람들에게 특정한 모자를 쓰게 하는 것, 표시를 다는 것, 그런 것들을 폐기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패정개혁 12개 조항은 갑오 경쟁을 통해서 계급 타파, 인재 등용, 과부 재현, 노비자 폐지, 탐관 오비의 처벌, 천민차별의 철폐 등과 같은 것으로서 일부 수용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강소를 통해서 한국의 역사상 처음으로 민에 의한 백성들에 의한 자율적인 자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분권 시대의 자치와 같은 것을 말하는데요. 동학 농민혁명에서 직강소는 그러한 주민자치의 자율적인 선구적인 조직이자 활동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주, 운봉, 순창의 경우에는 직강소 설치를 거부하고 향리와 지방 유생들에 의해서 민보군, 수성군이 결성돼서 동학 농민군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학 농민군들 가운데 내부적인 이탈자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동학 농민군들은 관군과 연합한 일본 군들에 의해서 대대적인 섬멸 작전 속에서 패퇴하게 됩니다. 동학 농민군이 직강소를 통해서 자치의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그러한 정신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지만은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조선사회는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됩니다. 결국 순창과 정읍에 스며들었던 김계남과 전봉준들은 체포돼서 김계남 경우에는 직결 처분이 되고 전봉준은 서울로 압송되어 근대적인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전봉준이 근대적인 재판을 받게 된 것은 바로 문명화된 국가, 문명화를 이룬 일본이라고 하는 체제 속에서 조선이 문명화돼야 된다고 하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였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본군과 조선 관군에 의해서 대대적인 섬멸작전이 진행되면서 동학 농민들은 장흥에서의 마지막 전투를 끝으로 결국 동학혁명은 종료하게 됩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학은 시천주의 인간 평등관과 사인 여천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권 사상을 내세워서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에서 인간의 인권적 자각과 그리고 근대 민주주의 확립에 커다란 영향을 준 선구적인 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낮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신앙적 언어로 다가섰던 민중의 사상이었다는 점에서 근대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이러한 동학의 실천성은 사회적 약자들과 결합하여 항쟁으로 전환되었던 동학 농민전쟁, 동학 농민혁명을 수행하면서 당대의 부조리한 봉건적 현실 세력에 정하고 일본과 서양 자본주의 문명의 침투에 대해서 척양척예를 내걸었던 외세 저항 운동이었습니다. 이러한 저항에서 동학 농민혁명은 반봉건, 반외세의 저항 운동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존엄에 대한 신뢰는
모든 존재가 영적 존재라고 하는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현실에서 핍박받는 그러한 상황은 그래서 정의롭지 못합니다. 동학과 그리고 수탈당하던 농민들을 비롯한 하층민들이 직접적으로 연대해서 공동의 결사를 이루고 부정의한 세력에 맞서 혁명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던 동력은 그들 스스로 존엄한 가치에 대한 각성과 주체에 대한 재발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학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주체, 평등한 백성, 새로운 인민의 탄생을 확인하게 됩니다. 압송되어 서울로 가는 전봉준과 같은 새로운 주체들에 의한 불의에 대한 저항과 항거는 3.1 운동과 같은 민중운동으로 드러나고 지역으로 내려온 감성과 정신은 광주항쟁과 같은 자율적이고 평등한 시민정신으로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